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예수금부터 유동부채 항목들을 볼게요. 또 집중해서 또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금은 우리가 원천징수와 관련된 거예요. 자, 어떤 거냐 하면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돈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돈을 받는 자한테 어떤 소득을 이렇게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할 때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이걸 대신 세무서 등에 납부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원천징수 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회사가 직원한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예수금이죠, 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금 말고도 원천 징수하는 게 4대 보험도 있어요. 4대 보험. 그죠? 4대 보험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요? 그죠? 건강보험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고용, 산재보험 이렇게 해서 4대 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이 두 가지는 회사가 50%, 직원이 50% 이렇게 반반 부담해요. 고용보험은 직원이 조금 부담하고 대부분 회사가 부담해요. 이 산재보험은 100% 회사가 다 부담해요. 이렇게. 자, 그럼 다른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헷갈리는 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있잖아요. 물론 건강보험 안에는 뭐 장기 요양보험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예를 이렇게 드는 건데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그냥 건강보험료라고 칭하겠습니다. 또 국민연금. 이것들은 회사가 반, 직원이 반 부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린 지금 회사 입장에서 분개를 하는 건데,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을 지금 뭐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직원이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직원한테 3만 원을 제외하고 97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회사는 차변의 급여 1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대변의 현금 97만 원 이렇게 분기하고요. 3만 원만큼은 회사가 뭘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잡는 게 예수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건강보험료를 다음 달에 이제 공단에다가 납부를 하면 3만 원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3만 원에다가 회사가 3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6만 원을 직원이 내야 되는데 이 중에 3만 원은 직원한테 원천 징수한 거고 회사가 나머지 3만 원 50% 회사가 부담하는 거는 이거는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건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 아마 전산회계 1급 때도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렇게 회사가 부담하는 거는 복리후생비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국민연금이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예수금이라는 건 원천 징수할 때 세금 등을 일시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세무서 등에 이렇게 대신 납부할 때 그때 잠깐 보유하고 있을 때 쓰는 게 예수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은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은 직원은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원을 대신해서 부담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회사 부담하는 거를 복리후생비로 국민연금은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원가로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있어요. 자, 이 사례 밑에 한번 보시죠. 케이스. 3월 25일 날, 자, 회사는 직원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15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자, 원천 징수한 세금은 뭘로 해요? 그렇죠. 예수금 이렇게 했다가 이걸 다음 달에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납부했을 때는 예수금 대변에 있는 거 차변으로 줄이면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밑에 해놓은 건 뭐냐면, 자, 3월 25일 날 회사가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3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똑같이 예수금 3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다음 달 10일 날 요거 납부할 때 회사는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3만 원을 포함해서 현금으로 납부한 거예요. 6만 원을. 그러면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예수금은 예수금 납부한 거니까 차변으로 없애고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주는 건강보험료는 그렇죠.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자, 그래서 예수금은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개정 과목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 두 번째, 그 다음 지금 이번 강의에서 미지급 세금. 자, 미지급 세금은 법인이 법인세 등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을 때, 뭐 미지급 세금, 그러니까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죠. 이런 법인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법인세 계산을 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를 납부해요. 그런데 이제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우리가 이제 법인세 비용을 기록해 주는데 자, 1년에 한 번 거두면 너무 늦으니까 이제 세무 당국에서는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중간 연합으로 해서 세금을 미리 걷고 또 법인이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은행에서 이제 그 법인에 대해서 그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주잖아요. 그것도 결국에 법인이 이자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낸 거니까 그것도 선납세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케이스를 한번 봐봐요. 자, 8월 30일 날 회사가 법인세 중간예납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이거는 차변의 선납세금 이렇게 자산으로 기록을 했다가 12월 말일 날 여러분 1년치 법인세를 우리가 추정해서 이제 차변의 법인세 비용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근데 미리 납부한 선납세금 1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100만 원 상기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3월 달에 납부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12월 말 법인이다 그러면은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3월 달에. 그래서 12월 31일 날 우선은 납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1년치 법인세를 계산해서 요거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납부한 선납세금 100만 원 상기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요거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 즉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유동부채로 이렇게 기록했다가 내년도 3월 달에 요거를 납부했을 때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요걸 납부했을 때는 분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납부했을 때는 그렇죠.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 부채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뭐 이거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뭐 보통예금, 자산감소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요럴 때 쓰는 게 이제 미지급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유동부채 중에 미지급 비용이 나옵니다. 미지급 비용. 여러분, 미지급 비용은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 결산 쪽에서 이제 미지급 비용이 또 한번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좀 내용이 많이 어려우면 뒤에 가서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생각해 봐도 괜찮아요. 자, 미지급 비용은 유동부채입니다. 자, 유동부채인데 미지급 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지급 금하고 미지급 비용은 다른 거예요. 그럼 미지급 금은 뭐고 미지급 비용은 뭐냐? 미지급 금은 내가 지급해야 될 날짜가 됐는데 아직 지급을 못한 거예요.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지급해야 될 날짜는 안 됐는데 결산 시점에서 우리가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이 있다면 아직 지급해야 될 날짜는 안 됐지만 그 비용을 예상해서 우리가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비용의 발생 또는 비용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자, 케이스로 한번 보시죠. 자, 11월 1일 날 회사가 11월 1일에 차입금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했대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 6천만 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거는 이제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했나 봐요. 10월 31일까지 상환할 거래요. 1년 이내에 갚는 건데. 자, 이자는 언제 지급하기로 했냐 하면 이자 수령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자 지급일이죠. 그죠? 이자 지급일은 10월 31일이며 이렇게요. 자, 그래서 10월 31일 날 이제 1년 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 12월 31일에
11월 1일 거래 내역을 참고해서 기말 수정 분기를 해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우선은 12월 31일에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될 날짜는 안 됐죠. 이자 지급은 내년도 10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12월 31일 날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예상? 아, 내가 6천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 1년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600이면은 월에 50이라는 얘기잖아요. 12달이니까. 그러면 지금 11월 달, 12월 달 두 달이 이미 경과가 됐으니까 지금 10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상을. 맞죠? 그러면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산일에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대변에 미지급 비용, 부채의 증가 이렇게 비용을 예상해서 기록할 때 쓰는 부채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에요, 여러분.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금은 지금 줘야 될 날짜인데 못 준 게 미지급 금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급 금은 확정의 의미가 좀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12월 31일 날 이자 비용 100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았어. 그러면 이건 미지급 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급일이 내년도 10월 31일이니까 올해 12월 말의 시점에서는 지급일이 아직 아닌데 기간이 경과돼서 비용을 처리할 때 쓰는 게 미지급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 날 10월 31일이겠죠? 10월 31일 날 자, 원금하고 여기 보니까 10월 30일이라고 해놨네요. 차기 3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1일로 한번 해볼게요. 31일 날 현금으로 원금과 이자 6천만 원을 모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해서 그럼 얼마겠어요? 원금과 이자 하면 여러분 6,600이죠. 그죠? 6,600만 원. 원금과 이자 6,6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한번 놓고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분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이럴 때는 우선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으니까 단기 차입금 부채가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자, 현금으로 나가는 건 얼마예요? 이자 600까지 합쳐서. 그렇죠. 6,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차변에다가 여러분 이자 비용 600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우리가 전년도 말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잡아놓은 100만 원도 포함된 거니까 600 중에 100만 원은 미지급 비용을 상환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이 올해 10개월치, 올해 10개월치 이자, 그죠? 10개월치면은 한 달에 50이니까 500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즉 지급해야 될 날짜는 안 됐는데 그 비용을 예상해서 우리가 결산할 때 기록할 때 쓰는 게 미지급 비용 부채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선수 수익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선수 수익. 자, 여러분 선수 수익은 선수금하고 또 비슷해요. 그죠? 근데 선수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전에서 배웠던 선수금은 어떤 거예요? 물건을 팔기 전에 계약금조로 돈을 미리 받았을 때 판매자 입장에서는 선수금 부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선수 수익도 부채긴 부채인데 선수금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선수 수익이 뭐냐? 자, 선수 수익은 단기에 우리가 뭐 현금동으로 수익을 대변에 기록해 놨는데 이 기록한 수익 중에 혹시 단기에 인식한 수익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올해 수익이 아니니까 우리 결산할 때 수익을 감소시키고 대변에 선수 수익으로 기록을 해서 이 내년도에 수익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 수익으로 수익을 이연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수 수익, 이때 우리가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뒤에 가면은 결산 쪽에서 내용이 한번 더 나오니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조금 개념이 이해가 좀 안 가게 된다면 뒤에 가서 한번 더 할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볼게요. 10월 1일 날 회사가 1년치 임대료 12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대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어요. 입금받았는데, 음, 자, 임대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말일까지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10월 1일 날 차변의 현금 1200, 대변의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기록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년도 차기 9월 말일까지 임대료를 미리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9개월치, 9개월치 900만 원은 올해 임대료예요, 내년도 임대료예요? 내년도 임대료죠. 그래서 임대료 수익을 900만 원만큼 결산할 때 줄이고, 그리고 내년도 수익을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선수 수익은 선수금처럼 부채입니다. 그 부채로 기록해서 요 수익 임대료를 내년도에 해당하는 거를 내년도로 이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의 이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배당금이 나왔어요. 자, 미지급 배당금. 자, 단어 그대로 여러분. 자, 배당금을 아직 미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지급금처럼 부채는 부채인데 미지급 배당금, 배당금에 대해서 이제 쓸 때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이 미지급 배당금은 또 우리가 뒤에서 또 중복돼서 나오는 게 자본 쪽에서 현금 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 또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렵다 느껴주셔도 뒤에 가서 또 언급이 되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이해가 되면 너무 좋지만 뒤에 가서 다시 반복이 될 거니까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차원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 미지급 배당금은 이제 현금 배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쓰이는 개정 과목인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주식회사는 회사가 이익이 나면 주주총회 등을 거쳐서 이제 결의를 해서 주주들한테 이렇게 현금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당을 얼마 줄게 뭐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렇게 배당 선언을 하게 되면 배당을 지급하는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현금 배당을 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 날 주주들한테 배당금 얼마 줄게라고 결정을 했어요, 회사가. 그러면 이게 배당 선언일인데, 배당 선언하고 주주들 갈 때 현금 배당을, 이렇게 현금을 바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당 선언을 하고,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금 통지서를 보내고 은행에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주주가 몇 명 안 된다 그러면은 직접 보통예금으로 돈을 싸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배당 선언일 날에는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현금 배당을 주기로 확정을 한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배당 선언이 되면 미지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여금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여금을 줄이고 배당 선언한 이 시점에는 아직 지급을 안 했으니까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해서 부채로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해 놨다가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 그때는 이제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감소하고 이렇게 뭐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현금 또는 뭐 보통 예금 이런 식의 패턴의 분기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어려우면 자본 쪽에서 다시 언급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3월 5일 날 회사는 이익잉여금 중에 1,000만 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선언을 했대요. 그럼 이제 배당이 확정이 된 거니까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신에 2월 이익잉여금 개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자 결의했을 때 선언했을 때 이때 여러분 바로 현금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참고로 뒤에 자본 쪽에 가서 우리가 또 배울 건데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를 이익준비금이라는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끔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했대요. 그러면 1,000만 원의 10%니까 100만 원은 이익준비금이라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자 3월 20일 날요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을 개인 주주들한테 지금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했대요.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개인 주주들이니까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원천징수를 회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한 금액이 154만 원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예수금으로, 그럼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그리고 차변에 요 미지급 배당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요 미지급 배당금은 자본 파트에서 다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 정도만 하고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미지급 배당금은 회사가 현금 배당을 선언했을 때 그때 이익잉여금이 차변을 이렇게 줄면서 우선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배당을 지급할 때 미지급 배당금이 줄어드는구나. 근데 이것도 지금 현금으로 줘야 될 의무니까 부채긴 부채인데 1년 이내에 지금 이렇게 상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자, 우리 부가세 예수금도 이게 뒤에랑 또 계속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이걸 너무 부담스럽게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부가가치세 이론 가면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물건 공급한 금액의 10%를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돼요. 그러면 물건을 파는 판매자는 소비자한테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만 원짜리 이렇게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거기에 10%만큼을 징수해서 세무서에 내야 돼요. 그게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사례 보시면 4월 1일 날 100만 원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자, 우리 물건 팔 때 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 영수증이 세금기한서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회사가. 그럼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 장부상의 분계를 할 때 자, 제품을 100만 원어치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 발생. 그렇죠? 여기에 10%만큼은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럼 그거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 부가세 예수금도 결국에 유동부채예요. 네. 외상으로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 때 부가가치세를 상대방한테 받아서 세무서에 이렇게 내는 건데 이게 이제 외상으로 해도 우선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부채가 있잖아요. 근데 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물건을 사올 때, 즉 매입을 할 때, 그 매입할 때도 부가세가 붙어요. 그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부가세, 매입세 그 부담한 거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월 30일 날 1기 확정 신고. 우리가 1기 확정 신고는 뒤에 가서 배울 건데 4월에서 6월을 1기 확정 신고라고 그래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러면 4, 5, 6월 달 부가세 신고할 때 보니까 지금 4월 달에 납부해야 될 부가세 예수금이 10만 원이 있는데 물건 살 때 매입세액을 기업이 부담한 게 있어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분기해 놓은 게 8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이 거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부가세 예수금이 10만 원, 우리가 물건 살 때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부담해 놓은 게 부담한 게 8만 원. 그러면 이 8만 원은 공제를 해줘요. 세무서에서. 그러면 10만 원에서 8만 원을 빼면 2만 원만 세무서에다가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부가세 신고 기간의 종료일자 4, 5, 6월 달의 마지막 날짜는 6월 30일이니까 그 날짜에 납부해야 될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공제받을 요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에 8만 원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가세 대급금 대변으로 정리해주고 나머지 납부해야 될 금액 있잖아요. 납부해야 될 금액 2만 원은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분계를 하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뒤에 가면 또 언급이 될 내용이어서 이걸 제가 여기 해놓은 이유는 한번 여러분이 들어두면 뒤에 가서 조금 더 부담이 좀 줄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여기다 해놓은 거니까 지금 좀 내용이 복잡하게 느낀다면 크게 개의치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고 넘어가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자고요. 자, 여러분 우리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 어떤 거 있었었어요? 그럼 그동안 이번 시간에 한 거 예수금, 또 미지급 세금, 또 뭐 있었어요, 여러분? 미지급 비용, 또 선수 수익, 또 미지급 배당금, 또 부가세, 예수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